재무적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업적자가 다음 분기에 가도 그 다음 분기에 가도 큰 영향은 없다. 그래요? 김범석 대표의 표현 그대로 따지면 대만은 지금 하이퍼 그로스 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쿠팡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랑요? 한국에 있는 쿠팡하고 대만에 있는 쿠팡은 서로 연결 관계가 없고요. 그냥 그 미국 본사의 형제일 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상황이죠, 지금. 쿠팡이 보여준 태도도 그렇잖아요. 네이버가 이번에 330억 원 규모로 신주 인수 발행에 참여를 했죠. 이때 컬리가 2.8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오.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네이버로서는 컬리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40억 원을 찍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총재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의 2026년 1분기 성적이 발표가 되면서 탈쿠팡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또 뭐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만 또 그 안에 반전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쿠팡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쟁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쿠팡에 이제 맞서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란 네트워크의 심재석 대표님, 최용식 아웃스탠딩 창업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던 거랑 좀 다른 내용들도 있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뉴스에 나오는 내용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꼼꼼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성적표부터 한번 봐야죠. 그래서 탈쿠팡 효과가 있었냐, 이게 작년 4분기에는 일부만 반영됐었고, 네네. 올해 1분기에 이제 온전히 반영이 됐냐가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네. 거기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1분기가 지난해 12월에 해킹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된 그 해킹 사고로 사람들이 나는 쿠팡을 그만 쓸 거야 라고 이제 막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이 그 행동이 이제 실적에 처음 반영된 그 분기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냐 이런 걸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러프하게 보면 전체 매출이 8% 성장했습니다. 성장이요? 이 와중에 감소가 아니라 성장? 네, 매출은 8%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 네. 문제는 영업이익 손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쿠팡이 한동안 뭐 의도된 적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적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 해서 또 굉장한 흑자를 몇 년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했는데 분기 적자 규모가 큽니다. 네. 그게 2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4천억 정도 되려나요? 오. 네, 그 정도 적자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작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흑자였으니까 근데 영업이익에 빠진 게 한 4억 달러 정도 오. 됩니다. 그러니까 뭐 6천억 정도 6천억이요? 뒤로 후퇴했다. 분기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숫자죠. 네. 그래서 보통 그 8% 성장이 일반 산업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엄청 높은 거죠. 예. 연봉으로 치도 엄청 높은 네. 거죠.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보통 1-20%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쿠팡은 이것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해서 20-30%씩 성장을 해서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좀 성장성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업계 시장의 성장도 못 따라가는 셈이 된 거니까. 그럼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탈쿠팡 그거를 효과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쿠팡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면 이제 활성 고객 수, 네.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2%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전분기 대비는 이제 3%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실적들은 이제 그 계절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용자 수 이런 건 보통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쪽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는데, 증가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되는군요.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 전분기보다는 감소를 했다는 걸 보면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효과가 있었고 또 영업 적자도 전환됐고 하니까 탈쿠팡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8% 성장이 지금 최 대표님께서 이거는 업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쿠팡한테는 엄청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또 그냥 고지고대로 8% 성장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쿠팡은 거의 20% 성장을 디폴트로 깔고 가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오랫동안.
뭐 초창기에 뭐 40%, 50%, 100%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뒤로는 한 20% 성장을 디폴트로 깔고 가는 정말 엄청난 고성장하는 회사였는데 근데 8%라는 수치가 나온 건 뭐 쿠팡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좀 큰 충격일 수 있죠. 그 저성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 업계 아까 최 대표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10% 정도의 업계 평균 성장을 하는데 네. 그러면 8%라는 건 업계 성장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회계적으로 보면 이 쿠팡이 그 해킹 사고 이후에 쿠폰들을 나눠줬잖아요. 5,000원씩 뭐 여러 개만 네, 나눠줬죠. 그게 뭐 총 한 5만 원 정도를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 논란도 있었죠. 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한 쿠폰이냐, 아니면 마케팅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쿠팡 그 본체, 우리가 흔히 쓰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 5,000원. 그다음에 쿠팡 이츠, 배달 앱이죠. 배달 앱에서 쓸 수 있는 돈이 5,000원. 그 다음에 쿠팡 트래블하고 여행 상품 구매할 수 있는 돈이 2만원. 네. 그러니까 쿠팡 알럭스라고 이제 명품 구매할 수 있는 네. 플랫폼에서 2만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총 5만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 쓰는 알럭스나 잘 안 쓰죠, 솔직히. 명품 살 일도 없고. 근데 그런 쿠폰은 보통 평소에 자기들 마케팅할 때도 그렇게 뿌리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쿠폰들을 더해서 5만원이라고 해서 큰 이제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은 저도 딱 쓰긴 썼어요. 10,000원 썼습니다. 아, 쓰였어요? 뭐- 쿠팡 이츠 10,000원 거기까지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 쓰면은 뭐 소송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막 쓰지 말라고 하던데. 소송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쿠팡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5,000원, 그다음에 쿠팡 이츠에서 5,000원을 썼거든요. 보통 제가 아마 표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썼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쿠팡 트러블을 이용하거나 네.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한 10,000원 정도를 썼다고 계산을 해보죠. 네. 일단 근데 쿠팡이 이거를 회계에서 비용으로 치지 않고 네.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 회계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도 의심스러워서 회계적으로 뭔가 꼼수를 부린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알아봤는데 네. 회계적으로 원래 이런 거는 매출 차감을 하는 게 원칙이고 맞대요. 그리고 쿠팡도 지금까지 예전 그 실적 보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 준 거는 매출 차감으로 회계 했었다. 처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10,000원씩 한 사람 이용자당 10,000원씩 이거를 차감해보면 매출을 차감했다는 네. 얘기죠. 다 썼다는 전제 아래. 네. 5만원 아니고 10,000원만 다 썼다는 전제 아래 계산을 해보면 쿠팡의 성장률이 아까 8%였잖아요. 네네. 10.6%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다 그게 썼다고 하면. 다 썼다, 10,000원을 네. 다 썼다고 네. 하면. 만약에 5만원을 다 썼다라고 그럼 하면 크게 차이 나고. 22.7%가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다 쓰진 않았을 그러니까 테고. 트래블이랑 그 명품 쪽은 이렇게 많이들 안 쓰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셋 다 아무도 안 썼으니까. 네. 또 쿠팡 이츠도 안 써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있죠. 더 적어질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쿠팡만 썼다. 그러면은 이제 9.1% 성장이고요. 10,000원을 썼다. 네. 그러면 이제 10.6% 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의 기존의 엄청난 성장세는 꺾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매출은 아무튼 그 타격이 있다는 건데 또 고객 1인당 소비액 요거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게 저 네. 같은 경우도 못 쓰진 않았거든요, 쿠팡을. 네네. 하지만 확실히 적게 썼어요. 네.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수치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수치를 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제품 커머스 부분이죠. 우리 그 쿠팡의 실적 보면 제품 커머스 부분이 있고 개발 오퍼링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커머스 기존 이커머스 영역에서는 1인당 순 매출이 2% 늘었더라고요. 늘었어요. 우리는 줄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1인당 순매출이 2% 늘었고 또 환율을 이제 중립적으로 반영했을 때는 3% 늘은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출은 줄었는데 1인당 순매출이 늘었다는 점은 아예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었고 이용하시던 분은 계속 잘 이용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출로 보고 1인당 순매출로 봐도 오히려 늘었잖아요.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영업 적자는 지금 7분기 만에 첫 영업 적자에다가 아까 들어보니까 꽤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주 자명하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비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좀 쿠팡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달갑지 않은 게 사실 2022, 3년까지 신나게 이렇게 그 적자를 내다가
한 최근 2년 동안 돈을 벌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IT 업계 용어로 이제 플라이 휠이 이렇게 가동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얘기하죠. 이제 네. 그런 시점이 돼서 경쟁사들이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때 이렇게 딱 이렇게 터져서 이게 일단 쿠팡이 굉장히 그게 좀 아픈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 쿠폰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직접적인 그런 걸 그 뭐랄까 그 비용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비용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왜냐면 이게 물류센터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늘 비워두고 있으면 이제 배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IT 인력이 붙어가지고 계속 고객의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물류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가 터졌다. 라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뭐 그 배송 하나에 얼마 뭐 1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게 이게 150원, 200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수요가 깨져버리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쿠팡도 컨퍼런스 콜에서 뭐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현재 쿠팡 내부에서는 홍보와 대관, 특히 무엇보다 대관이 회사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기에 리소스가 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대관이라는 게 뭐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 외주라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로비스트 뭐 이런 거 고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비용 구조가 확 무거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실제로 뭐 쿠팡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딱 명시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습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이게 저는 이제 매출이 늘었는데 이렇게 영업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왜냐면 한데. 그게 이제 쿠팡이 흑자 구조와 인프라 구조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쿠팡의 그런 뭐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사실은 수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게 좀 정상적이거든요. 한 1-20%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면 뭐 5조에서 10조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1조 원도 못 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원래 정상적일 때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1조 안팎 뭐 이런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뭐 매출이 거의 뭐 수십조 원인데 1조 원 낸다는 거는 이게 뭔가라도 이게 딱 바뀌면 훅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뭐 300만 원 흑자 나는 그런 뭐 빵집에서 갑자기 비가 왔다라고 하면 바로 적자 전환 구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성심당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와도 상관없는 거고 뭐 아직까지 이제 뭐 규모와 다르게 시스템은 좀 그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7분기 연속 흑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락인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쿠팡에서 사는 습관이 들어가고 있었던 찰나였잖아요. 네. 그런 순간으로 점점점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뭔가 한데 때려 맞고 사람들이 다시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쿠팡에 락인데서 돈을 쓰면서부터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일 텐데.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뭐 MAU나 매출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근데 진짜 좀 핵심적이고 그런 부분이 와우 멤버십이거든요.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빠진 것에 80%를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뭐랄까 어쨌든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폭 타격이 빠졌다고 있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와우 멤버십의 경우는 뭐 그 자체로도 매출을 내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플라이 휠의 이제 핵심 요소 중 하나잖아요.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뭐랄까 이제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결제하게 되는 그런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와우 멤버십이 구독 서비스라서 굉장히 좀 취약점이 있거든요. 좀 부담을 느끼는 거나 아니면 부당함을 느끼는 순간 바로 해지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로 액션으로 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 이렇게 멘트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쿠팡 안 써야지 하고 이제 해지를 많은 분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배송비를 내려고 하니까 배송비를 내야 되네. 그러니까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그 원하는 상품을 딱 내일 아침에 받고 싶은데 갔더니 내일 아침에 배송비 없이 오는 그런 상품이 찾기가 어렵고 뭐 그런 경험을 쌓이다 보니 또 쿠팡 이츠로 배달시키려고 했더니 무료 배달이 또 안 되고 뭐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다시 멤버십에 웃기는?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 80%가 다시 올라온 거고 20%는 안 들어갔지만 그만큼 이건 쿠팡의 멤버십이 강력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안 쓰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그쵸. 하지만 원래 IT 서비스라는 게 락인 시켜놓고 그때부터 모두가 여기 락인 되고 나면은 돈을 슬금슬금 그쵸. 올려갖고 네. 큰 돈을 버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쿠팡이 좀 더 비싸도 그냥 귀찮아서 거기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까 쿠팡도 어느 순간은 안 싸졌었어요. 네. 요 개인정보보 문제 터지기 직전에는 다른 데랑 비교하면 더 비쌌는데도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계속 사다 보면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쿠팡이 제일 싼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덜 남겨먹고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치는 아마 것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쿠팡 멤버십이 지금 뭐 7,8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게 10,000원 넘게 가도 사람들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 있었었죠.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서비스니까. 근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 멤버십 가격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동안 하기 어렵겠죠. 한동안 쉽지 않죠. 한동안 쉽지 않죠. 네. 슬금슬금 올려왔었는데. 네, 물론 지금 또 상대편에서 또 이렇게 헛발질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또 조금 빨리 회복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런 아무튼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계속 갈 거냐에 있어서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더 심해지지 않고 봉합된다라고 하면 이 쿠팡에 있어서 재무적 타격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타격이 좀 있나요? 재무적 위험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수준의 이 재앙적 이 영업 적자가 다음 분기에 가도 그 다음 분기에 가도 큰 영향은 그래요? 없다라는 그 현금 흐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분기 기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63억 달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8조 8천억 정도? 뭐 그러니까 한 9조 없겠죠. 지금 1,500원이면은 그렇죠. 환율 계산을 네. 한 90조 가까이 되겠네요. 네, 9조. 네. 9조 정도 된다고 보면, 근데 이제 최근 영업 흐름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보면 여전히 계속 플러스예요. 아, 그래요? 영업, 그러니까 돈이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이제 2억 4천만 달러니까 이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현 유동성의 위기가 오거나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또 예측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을 지금 막 태우고 있는 곳이 네. 대만 쪽이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번 돈으로 대만 쪽 진출을 계속 노려야 되는데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은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볼 것 같아요. 대만에 대한 투자가 줄 것이냐? 그거는 오히려 쿠팡 글로벌 본사 입장에서 네. 한국 시장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점유하고 있으면 이런 특정 사건에 의해서 전체 회사가 흔들린다. 시장을 이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되니 다른 시장을 빨리 개척하자라는 의사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대만을 축소시키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근데 좀 이런 측면도 있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런 외기로 따지면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뭐 언급할 이유가 없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근데 사실 쿠팡이 스타트업은 아니고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쌓아가야 되는 뭐 대기업 중에서 약간 좀 초보 대기업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창창하게 이렇게 열렸는데 네. 이 장애물이 좀 여러 개 생긴 건 좀 맞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계속 뭐 10억씩 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좀 늦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대출 받아서 아파트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다음 라운드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막 10억 번 사람이 7, 8억만 번다든지 아니면 뭐 했다라고 하면 다음 라운드로 못 가고 약간 좀 기다려야 되는. 근데 이게 좀 상당한 좀 기회 비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이런 걸 감안하면 재무적으로 어렵다 이건 아니더라도 약간 좀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김범석 대표의 막 그 표현 그대로 따지면 대만은 지금 하이퍼 그로스 중이라고 뭐. 표현을 했어요. 뭐. 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고성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이퍼니까. 네. 그러니 대만을 제2의 한국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퍼면. 와,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이 대만에서 하이퍼 그로스, 우리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네. 한국인으로서 쿠팡이 대만도 진출하네.
뿌듯해라고 느낄 텐데 이제는 지금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의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이 대만 진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이어서 대만 진출한다 이제 이렇게 좀 시각이 바뀌지 않나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만에서 쿠팡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랑요? 근데 아마존 코리아에 그 AWS 코리아가 있죠. 네. 그래서 AWS 대만이 잘 된다고 한국 사람이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거 똑같이 현재 한국에 있는 쿠팡하고 대만에 있는 쿠팡은 서로 연결 관계가 없고요. 그냥 그 미국 본사의 형제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 대만 지사라고 보면 됩니다. 좀 이게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회사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상황이죠, 지금. 쿠팡이 보여준 태도도 그렇잖아요. 명확히 미국 기업의 한국 지사인 게 현재 쿠팡이다. 라고 이제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따가 뭐 언급이 좀 되겠지만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배민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쿠팡 미국 본사고 네. 우리는 배민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다. 쿠팡이고 그냥 딜리버리 히어로가 동남아에서 잘하든 유럽에서 잘하든 이제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돈 많이 벌면 여기도 인출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인식이 바뀐 게 아닌가. 제가 옛날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쿠팡 블로그에 그 쿠팡 뉴스룸이라는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네. 거기에 2019년 7월 17일 기사네요. 네. 2019년이면 이제 7년 전 7월 17일 기사에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라는 그 글이었어요. 거기에 첫 문장이 이겁니다.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에 설립됐고 네. 한국인에서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합니다. 네. 어쨌든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네. 지금은 그런 태도가 아니죠. 뭐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 틀릴 수 있죠. 지금은 네. 이제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말로는 안 하지만 네.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 지금 그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쿠팡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뭐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에 와서 왜 미국 기업 니네 괴롭히냐 네. 하고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돈이 얼마라는 둥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탈쿠팡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쿠팡이 아무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쿠팡이랑 사이즈 체급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됐으나 워너비 쿠팡이라고 하면 컬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었고 작년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다라고 했던 컬리였는데 여기가 그래도 좀 쿠팡이 흔들리는 덕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확연하게 이게 지난해 비교했을 때 이게 실적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매출은 한 7천억 정도 찍었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240억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좀 놀라운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를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1,000억 원이 되잖아요. 뭐 만약에 성장세라면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보통 PER 20배 하면 몸값이 2조 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냐면 그 놀랍냐면 한때 컬리가 4조 원까지 찍고 뭐 거품이네 많이 하다가 막 그 이후로 우르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1조 언더까지 떨어졌거든요. 비상장 시장에서는 뭐 5천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거의 뭐 10분의 1로 폭락을 했다가 이게 사실 리바운드가 된 건데 리바운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된 거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예전에는 밸류에이션을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뭐 이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딱 영업이익으로 하면 솔직히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PR 몇 배? 영업이익 얼마야? 증명했어. 뭐 어쩌라고. 사실은 거품론자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서서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은. 작년 4분기였나요? 이때도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하긴 했으나 네.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이제 숫자를 겨우겨우 맞춘 네. 플러스로 온. 플러스 그때는 애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그거는 어쨌든 그 분기 단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탈쿠팡 효과죠. 그래서 뭐 여기서 아주 뭐랄까 그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만, 다만 좀 삼성증권이 낸 분석에 따르면 2월에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한 28% 증가를 했고, 다만 쿠팡은 10%에 그쳤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컬리는 명확하게 네이버 연합군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그 주 이용자인 여성들과 그 주부들이 그 쿠팡에 실망을 해서 좀 네이버나 컬리를 대체제로 선택했다는 그런 가설이 좀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여기에 말하기 앞서서 좀 이런 건 좀 약간 쿠팡 덕받다 뭐라고 하기 전에 좀 높게 봐야 될 부분은 컬리가 자생적인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게 이익 낸 게 결국은 렌트 값을 이렇게 영업 외 비용으로 빼가지고 네. 사실 뭐 속인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거의 왔잖아요. 그쵸, 그쵸. 거의 왔고 그리고 탈쿠팡 효과에 힘입어서 넘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체 체력이 부실했다면 분명히 기회를 살릴 수 없었을 텐데 자체 체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도 좋았네요. 이제 영업이익으로 막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탈쿠팡 효과가 터지니까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기회가 됐죠. 그렇죠. 운이 좋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으로서 좀 운이 나빴고 컬리로서 운이 좋았죠. 그래서 쿠팡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딱 터짐으로써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 정말 운이 좋은 시기였고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정말 어이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직 내정 알 수 없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의 실패로 회사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컬리는 굉장히 힘들다가 덕분에 이렇게 운이 좋은,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로 이제 뭐 투자 시장 말라서 굉장히 힘들었고 운이 나빴는데 이런 거 보면 세옹지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불만을 갖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른 걸 써보자라고 마무리 얘기해도 대안이 없잖아요. 준비된 데가 없으니까 못 넘어가지만 컬리 같은 곳이 준비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타이밍이 쿠팡한테는 안 좋고 컬리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일시적으로 컬리한테 넘어간 건지 이제 그 고객 자체가 쿠팡에서 컬리로 갈아탄 건지 이거는 다음 분기도 보고 그 다음 분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쿠팡에 갔다가 경험해서 쿠팡이 최고야. 역시 쿠팡의 경험을 이길 수 없어라 하면 점점 다시 쿠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만족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진짜 그런 중요하겠네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방향을 봅니다. 결정하겠네요. 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네. 2분기 실적이 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지금 네이버가 컬리에 또 추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둘은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에 330억 원 규모로 신주 인수 발행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지분율 6%대로 올리고 이때 컬리가 2.8조 원의 그런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후하게 쳐준 거죠. 왜냐면 이게 앞서 이야기한 건 전망치지 이렇게 실제로 찍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이유는 지금 컬리하고 손을 잡고 신선식품 배송에 이렇게 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컬리의 서비스와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는 뭐 컬리 외에도 롯데하고도 손을 잡고 뭐 제타패스라는 거를 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네. 우버원과 또 연계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계속 그 강화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와우 멤버십에게 대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네이버로서는 컬리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이게 또 컬리에게 굉장히 좀 좋은 게 지금 IPO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후기 단계예요. 그래서 후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빡센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컬리 경진을 압박하고 있을 텐데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앵커를 좀 서준 셈이죠. 그 어떻게 IPO로 가는 그 길목에 투자해서 그리고 또 전략 투자는 재무 투자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가치는 조건 등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좋은 그림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한테 가장 밀리는 게 신선이니까 네. 컬리의 신선을 네이버의 경쟁으로 갖고 오는 측면에서 계속 컬리가 잘 돼야 쿠팡에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재무적으로도 또 전략적으로도 컬리에 좀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네. 컬리도 이제 네이버가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IPO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또 퀄리만은 아니잖아요. 네이버 쇼핑 자체가 또 네. 쿠팡의 강력한 대항마인데 네. 여기는 어땠습니까? 네이버는 역시 그 이번 쿠팡 사태로 1분기에 이제 쿠팡은 약간 기대보다 저성장을 했고 컬리가 잘 성장을 했고 네이버도 탈쿠팡 효과를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네이버가 이제 쇼핑 매출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네. 서비스 매출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아. 이게 대부분 쇼핑입니다. 거기 네. 일부 다른 게 있긴 한데 그것만 보자면 네. 연간 그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35.6% 성장을 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신선을 제외하고 이 상품 구매에서 쿠팡에서 빠진 분들이 거의 네이버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 쪽에 보면 이런 그쪽 매출도 20% 가까이 늘은 걸 보면은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많이 올랐나요? 언론사들은 많이 이 데이터를 쓰던데 저는 사실 이 데이터는 별로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활성 이용자 수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이 있어요. 네네. 네이버 앱 말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앱이 따로 있는데 그 앱 추이를 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370만 명이었다가 네. 요번 3월 기준으로 777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 이용자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수는 네이버 앱에서 그냥 네이버 검색을 하고 네. 검색 결과 따라서 그 구매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실제로 그럴 텐데 네이버 쇼핑 그 플러스토어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 따로 구매를 하는 분들은 777만 명이면 네이버 전체 이용자 수에 비하면 아주 부분이잖아요. 네이버는 뭐 거의 전국민 아주 노령자를 아주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면 거의 전 국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는 어떤 트렌드를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오래되지 됐잖아요. 않았습니다. 아직 초기 네. 상태고요. 그리고 근데 일단 거래액을 보면 14% 성장을 했다고 조사가 되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4% 성장이니까 네이버가 한동안 성장률 정체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9% 정도 되는데 그보다 이제 더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긍정적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거래액 아까 그 앱이죠. 네. 그 앱은 28%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370만에서 777만이 됐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큰 의미를 주기는 힘든 수치겠군요. 그런 면에서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성장 지표나 성장률 이런 거는 보도적인 판단의 데이터지 그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요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네. 한번 보시는 분들 좀 그거는 선별해서 보시는 게 기자들의 특성이죠. 기사에 거리가 되냐? 그쵸. 기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쓰긴 하는데 그게 이 전체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니다. 이게 탈쿠팡으로 온 사람들이 그냥 쓰고 가면은 또 의미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열심히 아까 만족감을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뭐 공격적인 프로모션이나 지금 이때다 싶어갖고 좀 네이버가 막 노려서 한 노력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당장 뭐 대단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는 제가 뭐 알아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아까 컬리에 추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컬리 엠마트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엠배송 커버리지 네이버 배송이죠. 쿠팡의 배송 경험을 네이버가 제공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엠배송이거든요. 네. 그 엠배송 커버리지를 뭐 최대한 넓힌다든지 이런 인프라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당장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프로모션은 크게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커버리지를 늘리고 시간대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게 되게 큰 게 사실은 쿠팡이 거의 다 지배해가면서 작년에는 거의 이제 새벽 배송들도 오히려 더 줄여가고 네. 그 실시간 배송들을 줄여가는 추세였는데 그걸 다시 늘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 거 와서 쓰면 돼라고 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략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과
맞짱을 뜰 것이냐? 맞짱까지 이제는 쟤는 너무 멀리 갔어. 제가 안 하는 거 다른 걸 잘해야 보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치더니까 다시 맞짱?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쿠팡 이츠가 또 배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유율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계속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이쪽은 어땠습니까? 쿠팡 이츠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의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흔들렸지만 쿠팡 이츠는 거의 뭐 변동이 없거나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26년 3월 기준으로 MAU가 그 쿠팡 이츠에 딱 한정돼서 말을 하자면 1,300만 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30% 이렇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보상 쿠폰 덕분에 잘 막은 거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쿠팡 이츠가 자생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이게 뭐랄까 그 다른 이슈들이 이걸 가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게 그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무료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수가 이렇게 배민에서 옮겨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민 일단 그 요금 그 구독제를 만들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배민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제가 써봐도 배민 하면 예전에는 기술기업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좀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송 오류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고 대처나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쿠팡을 쓰시는 분들이 쿠팡 이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쿠팡 이츠가 문제가 아니라 배민이 매각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인수 대상자로 거론이 되는 게 우버하고 네이버고 네. 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둘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뭐 8대2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숫자까지 나오고 누가 8위입니까? 우버하고 네이버인데 여기에 대해 그 네이버 측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결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는 검토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예, 보통은. 그렇죠. 네.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에 따르면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말 그대로 검토 중입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검토 중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올라가네요, 수위가.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딜리버리 히어로가 왜 파냐라고 하면 사실 뭐 속된 말로 이제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아먹었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에비타로 이야기를 하지만 순수하게 손익으로 봤을 때는 조단위 적자를 계속 매년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전환 사채가 뭐 순두조 원에 이르는데 그 만기가 다가오면 갚아주거나 연장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에요. 운영업체 입장에서 만약에 연장 안 시켜주면 그거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1조 5천억 정도를 이미 배당으로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죠. 네. 5조 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회수를 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딱히 요즘 뭐 안 보이네? 라고 하니까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 뭐 그것보다는 이제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아먹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에 현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정도로 현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거에 좀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때 상황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쿠팡이 딱 떠올랐는데 기존 강자였던 얘네들이 흔들리고 있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이제 팔자라고 하는데 가장 급한 회사들이 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근데 막 이베이 코리아급까지는 아니에요. 베이민이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약간 그와 좀 비슷한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딜리버리 히어로 본체도 우버가 지금 최대 주주가 됐다면서요? 그거는 딜리버리 히어로 그 본사의 지분의 한 20% 정도를 우버가 샀대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그 뉴스를 보면서 저희 이커머스 담당 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 이건 뭘까? 네.
엄마도 사고 아들도 사겠다고 이게 뭐 하는 일이지? 네. 그냥 살 거면 그 돈으로 엄마를 사면 아들까지 컨트롤하면 갈 텐데.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되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 답을 못 내리고 저희가 뭐 그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에 이메일도 알려보고 했는데 네.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는 못했고 좀 오묘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만 사면 사실 아들 컨트롤이 네, 가능한 근데 건데. 엄마의 경영관을 산 건 아니고 엄마의 최대 지주 약간 그 측면에서는 그냥 원오브댐 네. 주식이 많은 원오브댐 지주인 상태니까 주주인 상태니까 아들을 사기 위해 엄마한테 영향력을 좀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 경영권까지는 못 갖고 온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분은 좀 태워서 여기에 목소리는 내고 밑에 아들을 사와야 되니까 네. 여기에다 이제 압박을 하면서 아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비싸. 말 한마디 하려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우버 하면 약간 잊혀진 스타트업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익을 이제 막 거의 10조 가까이 막 이렇게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 거의 제 3의 플랫폼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우버가 그 흔히 우리는 이제 택시 그쪽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달 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DH도 우버랑 DH가 세계 시장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잘하고 있어요. 다른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DH를 우버가 만약에 먹으면 그 전 전 세계 세계를. 시장을 다 거의 대부분 뭐 중국 같은 특수한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배민까지 먹으면 한국까지 먹는 거네요. 그냥 우버만 먹어도 아니 DH만 먹어도 한국은 사실은, 먹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 DH 전체를 먹기 어려우면 그래도 DH 안에서 가장 알짜인 네. 이 네. 한국 배민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희한하긴 하나 요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판도 정리되는 거 보면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배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위기인 쿠팡 이츠한테 이제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다고 하나 네. 점점 이제 배민은 내려가고 쿠팡 이츠는 올라오는 상태여서 이마트가 저 G마켓을 살 때 유일한 흑자 기업이었거든. 이커머스 유일한 흑자 기업이어서 비싸게 샀어요. 아, G마켓을. 네. 이베이를. 네. 근데 지금 배민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내려가는. 근데 요때 3위 제일 비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타임이 아닐까. 비싸게 살 수 있는 반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H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리고 DH는 한국 시장에서 배달앱의 실패 경험이 있거든요. 요기요가 원래 DH 거였잖아요. 요기요로 배민한테 시장 경쟁에서 지고 나서 그냥 배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을 가져갔는데 또 여기서 지고 또 지고 여기서 한번 지기 시작하면 그 뒤가 없다는 걸 경험해본 DH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진짜 쿠팡이츠에 지고 나서 또 팔면은 두 번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네이버가 이제 8대2에서 2로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왜 배민에 지금 신경을 쓰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배민 자체가 네이버 비즈니스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경쟁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민의 그 콜 광고들은 사실은 네이버가 해야 되는 로컬 광고라든지 지역 광고 혹은 키워드 광고랑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놓친 셈이죠. 뭐 배민에 일부 투자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광고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약간 본질적인 거고 약간 트렌디한 소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배민이 가진 그런 커머스적인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일정 부분 물류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배민원을 통해서 직접 커머스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갖고 있는 MAU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네이버하고 그 배민하고의 그 사업적인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근데 좀 약간 마음이 걸리는 거는 좀 20%만 인수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네. 보도가 맞다면 8대2로 그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한다면 이게 사실은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정위 이슈죠. 그래서 우버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큰 플랫폼을 인수하는데 좀 외국계 기업으로서 약간 견제를 받지 않을까, 그게 좀 부담인 거고. 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포털에서 거의 독과점에 준한 사업자인데 또 다른 데 받으면 또 그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뭐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뭐 돈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리 네이버라고 하더라도 8조 원을 그 혼자서 마련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서 얘기한 장점에서 일부분을 좀 취하면서 뭐 20%의 그런 컨소시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5조에 사서 그렇죠. 8조. 그리고 중간에 빼간 돈이 1.5조. 1.5조. 2배 딱 나누게 먹는 거네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주식 교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거의 안 사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훨씬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조보다도 훨씬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8조는 보나마나 이건 현금일 테니까 뭐 거의 한 2-3배 정도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한 셈이죠. 네. 배가 아프군요. 그리고 그 뭐 프로그램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 라이더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원래 배민이 갖고 있는 걸로 자 지금 DH 본사 걸로 바꿨거든요. 네. 그 나중에 그 라이선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이런 네, 거. 그렇네요. 그래서 요새 에러가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자꾸 배송을 딴 데 가서. 네. 이게 뭐 지도에 문제가 있나 지금 굉장히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배민 얘기까지 해봤고, 요 네이버와 컬리 연합군 다음으로 또 열심히 쿠팡에 대항하고 있는 게 쓱 신세계인데, 네. 여기는 근데 대항을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스타벅스? 네. 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더 빨리 사과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탈쿠팡 노리려고 쓱도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그쵸. 근데 이 쓱이 참 그 뭐랄까 이마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전략을 왔다 갔다 이게 막 이거 하다가 저 이산이 아닌 게 저거 막 하다가 이산이 아닌 게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약간 사실 정체를 종잡을 수 없기는 해요. 뭐 한동안 예를 들어 맨날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지금 우리 물류센터 진짜 좋다. 물류센터에 투자 우리 계속한다. 네. 하더니 이제 최근에 물류센터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또 G마켓 또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네. 또 이제 사실상 알리바바한테 이렇게 넘기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중장기적 비전이.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이럴 때 갈짓자 행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멤버십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G마켓을 인수한 다음에는 그 기존의 멤버십을 또 다 버리고 G마켓 멤버십으로, 맞아요. G마켓 우리 스마일 클럽으로 가자. 맞아요. 역시 이베이에 이걸로 가자라고 해서 한동안 이베이 막 몰다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기존의 신세계 쪽에 있는 신세계 관련된 이 멤버십과 이 G마켓을 통합해서 새로운 뭔가 만들자. 네.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이 G마켓을 쓱 알리바바에 넘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쓱만 가지고 또 그 멤버십을 하자. 네. 라고 해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번 탈쿠팡 때 쓱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멤버십 알리기. 거기에 또 뭐 티빙도 붙였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쓱세븐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 멤버십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 네. 네, 근데 기대만큼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자체 배송 열심히 하다가 또 그 대한통운에 넘겼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류센터를 넘기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 줄였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쓱을 계속 열심히 썼었어서 네. 계속 그 추이를 봤는데 줄였던 거 요새 다시 다 늘렸더라고요. 네. 네, 뭐 새벽 배송, 뭐 실시간 배송 이런 것도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전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가 느낌으로는 새벽 배송에 그렇게 큰 진심은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네, 여전히. 네, 여전히 그렇게 큰 진심은 아니고 이게 해봐야 큰 돈이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물류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 뭐 이런 느낌. 근데 자꾸 그 정부에서 그런 대항마로 약간 쿠팡이 새벽 배송을 가지고 시장을 다 먹었으니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새벽 배송을 하도록 하자. 막 이런 막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물론 지금 스타벅스 때문에 다 지금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네. 역시 제대로 안 돼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 한참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낌은 네. 크게 관심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그거 운영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는 관계자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이마트 네. 쪽. 그러니까 뭐 이마트 매장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규제 풀어줘 하면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는데 우리는 왜 새벽 배송 못해? 규제 풀어줘라고 이제 규제 풀어줘를 항변하는 어떤 핵심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본질은 그것보다는 주말 휴업 없애줘가 더 본질인데 네. 그거를 말하기 조금 애매하니 쿠팡은 새벽에도 배송하는데 왜 우린 못하게 해? 라는 그런 걸로 내세웠던 거라고 이해가 돼요. 같이 끌고 가려고요. 네. 그렇죠. 뭐 요새는 뭐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스벅 사태가 터지기 전에 아무튼 1분기는 탈쿠팡 사태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게 좀 이득이 있었나요? 근데 쓱을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따로 실적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마트만 보면 1분기 실적이 YOY로 마이너스 1.3%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요? 네, 네. 마이너스 1.3% 되고요. 영업이익은 늘었네요. 11.9%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네. 성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반사이익이 있지 탈쿠팡 않았다. 효과를 봤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튼 노력들은 열심히 했으나 네이버랑 컬리 정도에서 조금 그 이득을 봤다라고 네, 볼 수 그렇게 있네요.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요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지마켓도 있고 또 뭐 11번가도 있을 거고 롯데온 뭐 롯데마트 뭐 등등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탈쿠팡 이때다 싶어갖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 곳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마켓의 경우 좀 많이 이렇게 그 요즘 좀 존재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 광고 잘해서 들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광고요? 좀 그 굉장히 좀 예산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네. 대규모 마케팅으로 좀 젊은 이용자 유입이 늘었다. 뭐 연관성은 좀 그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산 확대라든지 좀 지속성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도 좀 컬리만큼은 아니지만 좀 수혜를 받고 좀 많이 그 옴니버스 채널을 강화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1분기 이익이 좀 전년 대비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애매해서 수혜를 받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얼핏 생각하는 게 쿠팡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과 그다음 뭐 종합 쇼핑몰, 뭐 대형마트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은 버티컬 서비스들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우리랑 시장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이 좀 딱 이렇게 그 연간 산업을 리스트업을 하고 얘 죽이자라고 하면 이렇게 딱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엄청난 거물들이는 OTT를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정말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배민을 어떻게 보면 계속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패션 쪽을 공략하겠다라고 이게 마음을 먹는다든지 뭐 뷰티컬리처럼 뭐 그렇게 하면 확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무신사가 좀 이때 좀 많이 화제를 모았어요. 그래서 쿠팡이 5만 원 쿠폰을 이렇게 뿌리니까 똑같이 이렇게 5만 원 쿠폰을로 이렇게 맞불을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의미가 있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둘이 되게 미묘한 관계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네이버 컬리만큼의 좀 효과가 확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는 게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뀌는 건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 더 한번 이게 경쟁 과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드나 뭐 이런 뭐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동안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또 많이 지분을 갖고 갔던 이 C커머스 차이나 네. 중국 커머스 쪽이 기사에 따르면 네. 정보 보안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C커머스 쪽도 같이 악재가 꼈다. 네. 사람들이 좀 정보 보안 이슈를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내 정보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이런 악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쿠팡 덕분에 같이 또 악재가 끼는 곳도 혹시 있었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C커머스가 악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를 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 연속 그 결제 금액이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였고요. 테무의 경우에는 2026년 2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로 줄었습니다. MAU도 줄고요.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가 지금 좀 옛날보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또 중국에 다 먹힌다 이러더니 또 그게 반전이 됐네요. 일단 뭐 개인정보의 중요성 뭐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길이 좀 안 가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고요. 알리도 판매자 계정이 해킹되는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뭐 쿠팡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테무나 알리에 있는 제품들 웬만하면 네이버에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네이버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랑 또 이제 뭐 신세계의 결합 네. 이것도 뭐 아마 영향이 좀 있을 수도 네, 있었을 것 그 같고. 지마켓이 지금은 광고도 잘하고 해서 잘 네. 나가고 있어서 네. 네. 그렇죠. 제 주위에도 지마켓 난 써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지금 한번 쭉 그러면 쿠팡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경쟁사들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또 이제 스벅 사태가 터지면서 뭐 저기 이마트 신세계나 이런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쿠팡 탈쿠팡 사태, 쿠팡에 대한 뭔가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판을 흔들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번에 1분기로 그냥 이렇게 사그라지게 될까요? 근데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뭐 사실 뭐 싸이월드가 있긴 한데 어차피 싸이월드는 이렇게 뭐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없었어도 사실은 망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면 2014년에 뭐 카드사 유출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는 통신사 유출 사태라든지 2016년에 있는 인터파크 유출 사태라든지 뭐 이때도 정말 뭐 수천만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고객 이탈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타격은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 소비자들이 뭐랄까 많이 나온 얘기가 어차피 우리 뭐 개인정보 다 중국에 있는데 뭐 하나 더 틀리는데 뭐 하냐 뭐 이런 게 좀 많았고 되게 뭐 프라이버시를 이제 편의성 앞에서 이제 잘 타협한다 한국인들이 그리고 좀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데 좀 네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좀 대안이 있다. 예를 들면 카드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대안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확실히 이번에 네이버 컬리라는 그런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출 과정에서 정보라든지 아니면 맥락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이용자에게 굉장히 좀 불쾌감을 줄 만한 게 많았죠. 예를 들면 뭐 퇴사한 직원이 빼돌렸다. 뭐 외부 해커도 아니고 네. 아니 무슨 회사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5개월 동안 몰랐대 라든지 그리고 정부 발표랑 쿠팡의 발표가 또 달라. 그렇죠. 그리고 아니 보니까 그 또 이제 그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까지 유출이 됐어. 그리고 뭐 배송지 주소 내 집 주소까지 유출됐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좀 불쾌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좀 세 번째는 와우 멤버십이 좀 양날의 검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문제의식을 반감? 할 수가 있게 됐고 이게 좀 네 번째가 결정적인데 이게 노이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보통 이런 걸 하면 이제 대국민 사과 한 번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기죽은 듯이 있다가 정부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제 정의의 칼로 문을 처단하면 네. 이제 바로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쿠팡은 이제 정부가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을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있죠. 네, 피하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정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제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이제 감옥에 보낸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든 청문회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뭐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정치인을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사실은 SK텔레콤 사태란 이런 거 봤으면 작년 말쯤에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그 총수 그 동일인으로 지정하냐 마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쿠팡의 좀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쿠팡의 의도는 이해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고 뭐 정확히는 미국 기업이니까 여기는 하나의 지사일 뿐이고 여기에 우리의 본사의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어차피 구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싸움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야 되나라는 거는 좀 나올만 하고 이게 좀 오너 리스크라고 이렇게 지적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핵심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게 단기 이탈은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지금까지 방정식의 핵심이긴 한데 근데 결국은 1번과 4번이 이걸 어떻게 더 지속시키냐 안 지속시키냐로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연합군이 계속해서 쿠팡의 아픈 부분을 찌른다면 이게 뭐 지속될 수 있고 혹은 쿠팡에서 계속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이게 또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면 좀 뭐랄까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거 같아요. 이례 없이 장기간 욕을 먹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뭐 사실 한국에서 몇 번, 뭐 한두 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네. 이렇게 대규모도 몇 번 있었고 한데 쿠팡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미국인이 와서 이제 대표를 맡고 국감에 와서 보여준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유출은 하나의 단초일 뿐이고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그냥 김범석 의장이 와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쿠팡이 갖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던 약간 쟤는 미국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건드린 것 같아요. 약간의 영린을 건드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고요. 물론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대응을 했어. 왜냐하면 새로운 그 대표가 김범석 의장의 굉장히 최측근이거든요. 네. 그냥 미국인 직원 한 명이 아니고 오른팔 중에 오른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을 잘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쿠팡 전체 내부에서는. 네.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건 굉장히 책임있게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미국인이 지금 여기 와서 해결을 하겠다고 국감 나와서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약간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는 측면이 강하다. 감정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 국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게 라인 사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재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라인의 경우 라인은 네이버가 굉장히 처신을 잘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트러블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니 국가의 기간 산업을 마치 이게 뭐 저희가 AI 뭐 독파모 했을 때 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어떻게 보면 AI만큼이나 이게 기간 산업인데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적당히 하라는 거죠. 이게 처신을 해라. 너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간 산업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네이버도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라인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한국계 기업이 자본을 낸 일본 기업입니다. 당신은 라인은 일본 기업이에요. 당신들 거예요. 라고 해서 최대한 그런 정서적인 걸 피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장에 봤을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나라 이제 마치 전화기와 같은 건데 이런 거를 한국이 갖고 있다.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라도 이거는 뺏어야 된다라고 보다가 이제 딱 이제 개인 유출 뭐 비슷한 보안 사고 터졌잖아요. 이때 그냥 확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딱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 정치적인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뭐 한동안 뭔가 이제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가 뭔가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확고한 그런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죠. 네. 또 약간 과장된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쿠팡의 로비로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뭐 이런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 한 1년에 수백 번 열려요. 네.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게 마치 미국 의회 전체가 쿠팡 사태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약간 보도되는 좀 과장되게 보도되는 경향도 있죠. 근데 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는 사실 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지 않나. 예.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전체 IT 미국 회사들도 다 엮여 있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유례 없는 것 같고 또 어느 부분에서 살짝 과장된 것 같고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기간 산업을 뭐 한국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외국계 기업이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우리를 통제가 안 된다. 네, 무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무시당했다. 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의 실망하신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아마 조금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미 데이터에서 보면 이미 많이 정상화된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스벅 컵발질도 있어서 네. 회복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이게 원래 독점으로 가면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점으로 갈 수 있는 트랙을 타고 있었는데 쿠팡이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다시 우리가 좀 더 한번 비교해보고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네, 쿠팡 입장에서 스탑이 꼬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뭐 멤버십 비용을 올리는 그것도 거를 쉽지 않았고. 당분간은 못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스텝들이 꼬였겠죠. 그런 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좀 건전한 계기가 마련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뭐 생각을 김범석 해봅니다. 의장이 총수 지정 이런 것도 원래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쵸.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2분기를 좀 제대로 봐야겠네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관심 있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아무튼 관련 업계들 조사하시고 또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